지난번 우리 프랑스 블레즈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프랑스에서 조금 더 중앙으로 갑니다. 독일로 돌아왔고요.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금융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대학이고요. 아주 유명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슐레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철학 사상이 이루어진 도시고요. 오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지막이면서 조금 뜻깊은 이유는 오늘 그걸 발표자하고 혹은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희 고교철학원 원장님이신 백성준 선생님께서 이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대한민국에는 최초로 물론 그 앞에 두 분 계시긴 합니다만 학술적 저서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소개했던 분이고요. 그 결과물이 81년도에 나온 이 책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지금 그때 당시 하드카버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책이고요. 오늘 그 역사를 한 30년 이후에 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마지막 지금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어떻게 또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마스를 이어서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악셀 혼네트의 직접 제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직접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백성민 원장님께서 소개를 했다면 그때 당시 60년대 아도르라든지 홀카이머라든지 하버마스라든지 이런 분들 직접 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지금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악셀 혼네트의 또 직접 한국 제자로서 학위를 마치고 오셔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좋은 강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양력을 소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95년도 유학 시절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의실에서 배웠는데 그때 당시 이분의 지도교수 낙생 혼네트에게 중간쯤에 앉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한국본이 일어났더니 아주 자신있게 질문을 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뭐 어딜 가든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성훈 교수는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를 하셨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 박사이시고요. 지금은 독일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출판이 됩니다. 웨스트엔드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그 한국판 책임 편집자를 맡고 계시고요. 현재 서울여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그 미완의 기회 이 최근에 나온 주요 저서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과의 테제드 이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나온 책 두 권은 포스트 모던의 테제들 하고 독일 현대 철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재인 교수가 프랑스 현대 철학 소개했던 바로 그 동력에서 최근에 독일 현대 철학 돈이 나와 있습니다. 문성훈 교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성훈 교수입니다. 예, 제가 강연에 앞서서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날이었어요. 이 백승균 원장님을 뵙게 된 건데 제가 원래 83년에 대학을 가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 백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었는데 직접 지금 오늘 그분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야 이제야 만나는구나 진작에 만났으면 참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때 뿌린 씨가 자그마한 어떤 결실을 맺은 게 우리 세대들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렇게 고유 콜로퀴움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아주 반갑고요. 그리고 또 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이론적인 변천 과정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이론적인 변천 과정을 사회 비판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서 제가 여담 같은 거는 가급적 삼가하고 강의에 집중하도록 할 텐데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930년대죠. 정확히는 1930년인데 이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이 사회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이 철학 중심의 학제간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연구 전통으로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죠.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배출했기 때문인데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홀카이머라는 사람이 있고 폴로, 벤야민, 아도르노, 에리프로, 마르크세, 그리고 하버마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기라성과 같은 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학파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5가지를 여기다 놨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그림이 1923년 설립했을 당시 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저런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펠릭스 바일이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원래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이 사제를 털어서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하나 학파가 태동하게 된 것은 1923년이 아니라 1930년에 호르카이머가 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면서 태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순탄하게 어떤 사회연구소의 연구활동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이어서 1930년 이어서 독일에서 나치즘이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사회연구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탄압을 받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연구소 그 연구진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연구소 참여자들만 망명을 한 것은 아니죠. 당시에 많은 독일 지식인들이 히틀러에 동조하지 않는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망명을 했었고 이 사람들도 그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2차 대전 도중에 폐허가 된 장면입니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부서졌죠. 그 시기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뭐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뭐 연구 활동이라고 해서 제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50년에 다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 연구소 건물을 짓게 돼서 또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펴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도 또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만은 네 번째 사진입니다만은 이른바 독일에서 68혁명기라고 그러죠. 68년부터 학생운동이 아주 거세게 확산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들이 내지는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던 것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당시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 학생운동권들을 좌파 파시즘이다. 이 학생운동권 조직들이 너무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다. 그런 이유에서 좌파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당시 학생운동권에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내려오죠. 학생운동권 세력들이죠. 사회연구소를 점거하게 됩니다. 경찰들에게 강제히 해산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장면을 저 사진에 담은 것이고, 그 네 번째 사진은 당시에 이제 주역으로 떠오르는데 하버마스 2세대입니다. 2세대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마스가 바로 학생들하고 열띤 토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해당되는 어떤 교수들의 강의실을 점거해서 강의를 방해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런 걸 겪은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는 학교에 사표를 내죠.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교수노릇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83년에 다시 돌아옵니다만 하여튼 저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이제 겪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람을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의 대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1년에 사회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되고, 그리고 또 1996년부터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직 그 중에서도 사회철학 담당 교수는 굉장히 유서 깊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태동시킨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이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동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회철학 담당 교수였습니다. 그 자리를 2세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마스가 물려받았고, 또 하버마스의 자리를 악셀 호네트가 물려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세대별로 연령별 일종이 나눈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단지 연령별의 세대 구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카이머가 제시한 어떤 철학 중심의 학제간 연구라고 하는 어떤 연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연구의 방식 내지는 그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야기할 정도로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80여 년을 이어져 오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학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연구를 주도하는 어떤 이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 활동을 주도하는 인식관심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존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적 사회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에 찬동했던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사회를 비판하고 또 어떤 사회를 대안적 사회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 3세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대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3번에 걸쳐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3번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주조를 보면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르카이머 저작입니다.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긴 논문이죠. 논문인데 여기서 담겨진 내용은 뭐냐 하면 일종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존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사회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이념이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하에서 설정된 저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태동기를 대표하는 저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계몽의 변주법이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또 등장하면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의 인정투쟁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창립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그 출사표에 해당되는 호르카이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 중심의 학제간 연구라는 어떤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호르카이머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먼저 사회를 비판할 수 있고 어떤 대안적인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규범적인 원리를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범적인 원리에 따라서 생산과 그리고 또 어떤 인성의 문제, 그리고 또 문화의 문제, 생산, 인성,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삼각축의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것이죠. 대개 생산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 분야가 되겠고,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의 영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문화비평 이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개 이 당시 정치경제학에서 주목했던 것은 독점 자본주의였고, 사회심리학에서 주목했던 것은 왜 독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복종적인 성격이 등장하는가 하는 점을 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이론 분야에서는 흔히 대중문화의 등장 내지는 문화산업 이런 것을 처음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학 중심에서 인성과 그 다음에 생산과 인성과 문화를 어떤 개별과학이 연구해서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의 기본 방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아까 철학 중심의 학제간 연구라고 이야기했고, 그 철학이라는 것이 사회 비판과 어떤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규범적인 원칙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런 규범적인 원칙으로서 등장했던 게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유와 이성이 실현된 사회다. 이렇게 이성과 자유가 실현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사회를 목적 의식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당시의 사회는 일종의 부자유국 사회였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당시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경쟁이라든지 아주 무질서하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교환 과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 질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자유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의식하에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능력을 이성이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고는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개인의 욕구 충족이 동시에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개인의 욕구 충족이 동시에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원리 하에서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을 자유의 실현이자 동시에 이성의 실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이 동시에 타인의 욕구 충족에도 기여하고 내지는 사회 전체 이익에도 기여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와 이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유와 이성이 실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하는 거죠. 이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공유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목적 의식 하에서 경제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주의 원리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리고 기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사회주의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계몽의 면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에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이 흔들리게 된 것은 세 가지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경험은 자신들의 독일에서 등장한 나치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어떻게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었던 소련에서 등장한 스탈린 체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경험한 독점 자본주의. 이 세 가지 시대적 경험이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 비판 의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내지는 고도로 서구가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이 고도로 발달된 서구 사회가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였다. 전체주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내지는 독일이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다 전체주의 사회였다. 어떤 의미에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도구화되는 뭐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도구화시키는 그런 사회 질서를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묘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동자들이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죠. 흡사 시계가 있다면 시계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그런 어떤 도구적인 존재로 격화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했고, 계몽의 면제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이 현대사회에 인류의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전된 이 현대사회에 다름 아닌 전체주의라는 야만적인 질서가 등장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현대사회의 등장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인류의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계몽의 과정을 이 사람들이 분석하게 됩니다. 계몽이라는 말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로 문명화가 시작된 어떤 출발점을 계몽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고, 계몽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연을 신비화하는 마법과 주술의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자연을 법칙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고 또 이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문명화의 어떤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고도화된 것을 현대사회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몽의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하고 현대사회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점인데, 이 사람들은 이 계몽의 과정이 역설을 발생시키면서 바로 현대사회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낳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 역설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을 어떤 신비적으로 숭상을 하거나 신비화시켜서 숭상을 하거나 내지는 마법이라든지 어떤 주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가을에 많은 것들을 좀 저장해놔서 겨울에 먹을 수 있겠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 밑에 물레방아를 놓을 수도 있고, 현대에 와서는 뭐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이용을 합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목표가 당연하겠죠. 인간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재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과정은 인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노동 분업 체계가 형성되고
노동 분업 체계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노동이 조직화되고 이 조직화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면서 물질적인 재화를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역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물질적인 재화를 보다 적은 비용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간의 생존을 유효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동체계가 고도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화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사회적인 노동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들을 이제 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회적 노동체계가 개인을 통제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노동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개개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게 됐고 자연을 지배하면서 바로 사회가 개인을 지배하게 됐고 사회가 개인을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이 또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계몽의 과정이 자연과 개인 자신에 대한 지배관계를 만든 일종의 역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을 자기의 최고의 역할인 줄 알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내가 왜 하게 됐는가는 스스로 묻지 않아요. 스스로 물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노동체계가 부여한 그 어떤 기능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노동체계에서 배제되겠죠. 이런 점에서 계몽의 변증법이 밝혀준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가 개인을 지배하고 개인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전체주의 사회를 태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계몽의 변증법 시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계몽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사회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관주의란 뭐냐 하면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억압을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싫다면 사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회를 떠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이제 사회를 떠나서는 1대1로 대자연의 폭력 앞에 맞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억압을 피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더니 자연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사회적 억압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비판하지만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비판하지만 어떤 대안적인 사회를 제시할 수 없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것이.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사회의 모습을 모른다. 그건 흡사 이게 오답이라는 걸 알겠는데 정답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은 어떻게 보면 미완, 완성되지 않은 사회 비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정답에 대한 생각 없이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다 틀렸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생각한 계몽의 변증법의 한계입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계몽의 변증법의 현대 비판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계몽의 변증법이 남긴 숙제죠. 대안적 사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버마스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합리성입니다. 하버마스는 계몽의 변증법의 현대사회 비판을 이른바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이 현대사회 내지는 인류의 문명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구적 합리성이 확산되고 도구적 합리성이 사회 전 영역으로 총체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도구적 합리성은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내지는 행동, 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구적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을 통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목적 자체는 항상 이 가로 안에 놓이게 됩니다. 하버마스는 합리성이 꼭 도구적 합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이제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태도에 어울리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아니면 뭐 소리나 지르고 아니면 억지나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또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그런 태도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할 때 내지는 어떤 공동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을 또 경청을 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행동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이걸 하게 되는 것은 계몽의 변증법을 이 두 가지 합리성 개념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인류의 문명화 과정은 내지는 현대사회의 등장 과정은 도구적 합리성이 총체화가 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억압되는 과정입니다. 내지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축소되고 배제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사회를 계몽의 변증법과 동일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계몽의 변증법이 제시하지 못했던 어떤 대안사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뻔하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대안적 사회라고 금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버마스는 계몽의 변증법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도 동시에 계몽의 변증법에 남긴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왜 이것을 그냥 새로운 사회 비판 방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적 합리성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내지는 인간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를 만듭니다. 한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겠어요?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조작하고 사용해내는 수단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계 모든 것은 이 한 주체에게는 일종의 객체의 집이라는 거죠. 객체의 집이라는 거죠. 물론 주체 자기 자신도 객체화시킵니다. 나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 자신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은 한 주체, 한 인간, 한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이 세계 자체를 도구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이외의 타자와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예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타자와의 관계,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를 전제하게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을 경청하고 좀 더 나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남을
뭐 납득시키고 합의를 도출한다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명이 한 번은 말하는 위치죠. 화자의 입장에서 다른 한 번을 듣는 것이 청자죠.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비판을 경청하면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주장하고 비판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걸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타인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은 뭘까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주체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반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주체가 등장한다. 이 관계를 상호주관적인 관계다. 이렇게 하버마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와의 관계가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적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자신이 계몽의 변증법이 남긴 숙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어떤 철학의 틀, 사고의 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르게 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하버마스가 일종의 철학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리에 관한 이론들도 다 상호주관성 이론으로 바꾸게 되고 윤리에 관한 이론들도 상호주관성이라는 틀로 다 바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론, 법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 다 바꾸게 됩니다.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비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합리성 개념을 전제한다는 것,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전제한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설명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 틀이기도 해요. 사회는 이제 이원적인 틀에 따라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진영. 단적으로 이야기라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최고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모든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겠죠. 내지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려고 하겠죠. 이런 영역이 바로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체제. 그런 반면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다른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활세계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생활세계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개인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적인 전통이 계승되고 그리고 또 비판되고 개선되어 나가는 이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어떤 전통이 계승되고 비판되고 또 개선되어 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화가 말을 통해서 전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는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각각의 영역을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을 생활세계라고 구분하면서 사회를 이원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현대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냐는 거죠. 현대사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몽의 과정이 도구적 합리성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이듯이 현대사회라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이에요. 생활세계를 식민화시켰다는 거죠. 정치,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운행 원리인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운행되는 생활세계를 식민화시켰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배제되고 생활세계에서조차 이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적의 수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이제 어떤 상업성을 추구하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을 말하죠. 남녀가 뭐 결혼하게 될 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례들이 단적으로 말하면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생활 세계를 신민화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계몽의 변증법이 남긴 숙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사회 모습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재활성화되는 다시 활성화되는 이건 또 사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체제에 의해서 식민화된 생활세계 영역을 이제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한민국 사회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토의민주주의, 공론 영역의 활성화, 내지는 시민운동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대한민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민주주의 원칙이 뭐겠어요?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공론 영역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여론,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시민사회 역시 그런 공론에 기반해서 어떤 사회에 내지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두 번째 패러다임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경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야기하는 이 문화사가들 내지는 이 학문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하버마스에서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소설들이 내지는 그런 소설을 담고 있는 저작들이 출간된 시기에는 아직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하버마스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후속 세대를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3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악셀 호네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버마스의 제자예요. 하버마스의 조교를 했었고 그리고 하버마스의 그 교수직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연구소 소장직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우리가 인정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어떤 키워드였다면 악셀 호네트의 이론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인정이라는 단어. 인정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무시라는 단어. 인정과 무시라는 단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핵심 개념이 되는데 왜 악셀 호네트의 이론을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버마스가 말했던 어떤 상호주관성,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죠. 하버마스는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를 언어적인 소통 관계로 이해했어요. 호네트는 언어적인 소통 관계 말고 인정관계가 또 새로운 모델이라는 거예요. 인정관계 역시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셀 호네트는 상호주관적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버마스 이론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면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엘리트적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경청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합의를 유도하고 이게 얼마나 고도의 논증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냐 하는 거죠. 이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쉽게 하기 어려워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한 이런 언어적인 소통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조금 했으면 진지하게 가면 토론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어떤 토론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뭐 봅니다만 사실 100분 토론 보면 토론해야 돼요. 말싸움 아닙니까? 100분 말싸움이지. 어디서 거기서 남의 그 비판을 경청해가면서 보다 나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고도로 훈련받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철칙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행사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식으로 현대사회에 등장, 만약에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면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명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배제해 나가고 근데 도대체 이걸 누가 알겠어요? 배우기 전에는. 이런 말을 배우기 전에는 사실 현대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고도로 어떤 엘리트 의식을 전제하고 있고 내지는 엘리트 의식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관찰자적인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관조하건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반대 이야기는 뭐겠어요?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고통스럽다.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회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악셀 호네트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설명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적인 동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냐. 그게 바로 인정과 무시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포착해내려고 합니다. 아까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것이 주체와 주체가 관계다, 상호주변적 관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관계 역시도 동일한 구조의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상호 언어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그럼 인정관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해결적인 시각을 통해서 호네츠가 인정관계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 속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타인이 내 안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대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갖는 기대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 안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대는 누구의 기대인가요? 상대방의 기대예요.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은 나랑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내 안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나 역시 타인 속에서 타인이 나를 인정하면 나의 기대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역시 타인 속에 존재합니다만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 따라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의 기대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상호주관적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주체로 지금 인정하는 거죠. 주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 뭐겠어요? 언어적인 소통 관계만은 아니에요. 언어적인 소통 관계.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관계는 언어적인 소통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굉장히 사랑이라는 관계도 일종의 인정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이 내 속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타인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괴로워하면 어머니도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는 괴롭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해요? 자식을 위로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자식은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지 않고 그 자식을 위로한다는 거죠. 이 상호 인정관계예요. 상호 인정관계. 물론 권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라는 것도. 내가 너의 권리를 인정하고 너가 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너의 권리를 내가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반성하고 행동하면 돼요. 이런 점에서 이것도 상호주관적인 관계예요. 상호주관. 어떤 사람이 나를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강한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상호주관적인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행동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과 연대감을 표현한다는 것 역시 상호주관적인 겁니다. 이것들은 바로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물어보면 꼭 서로 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내면화되면서 상호 인정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무시예요. 무시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무시당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항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무시받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어떤 투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울분을 가질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하는 거야? 되게 무시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 순간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억울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울분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저항감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항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울분을 느끼는데 고도의 문제의식은 필요 없어요.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적 합리성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생활세계와 정치, 경제 체제가 있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식민화시켰구나.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그 어떤 행위가 무시로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순간 바로 나는 울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구조 하에서 사회발전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단지는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그리고 또 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주범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타인의 인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인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일반화시켜서 사회적인 인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타인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반화시킨다면 나는 항상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어요. 과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시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지 나는 너를 무시해. 네가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인정을 이미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어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가 쉽고 사회적인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 자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란 과연 무엇이냐? 내지는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어떤 도리다. 내지는 어떤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식의 규범이 필요합니까? 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사람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안 되면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만약에 도덕의 역할이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인정은 개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죠. 인정받는 경험이 누적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갖게 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인정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아 실현에 나설 수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게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인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정이라는 것은 뭘 획득할 수 있어요?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어요. 무시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왜 파괴하겠어요?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자신을 무시하기가 쉽고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할 리가 없어요. 적극적인 자아실현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자아실현을 포기하기가 쉽겠죠. 자아실현을 포기하게 된다면 뭐를 또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행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인 무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정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발전된 사회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회적인 인정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가 사회적 인정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발전된 사회. 어떻게 발전된 사회? 도덕적인 의미에서 발전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를 비판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인정과 무시라는 기준 하에 따라서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적 사회를 제시할 수 있게. 하버마스에 비해서 장점은 뭐겠어요? 굳이 복잡한 사회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잡한 사회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시당한 어떤 울분, 이 울분이 표현되는 것이 사회를 해체시키거나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회의 인정관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인 정당성을 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의 지원하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행복지수 연구예요. 행복지수. 뭐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다고. 왜 낮은가 하는 점이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느끼기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행복감이 낮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행복할 때 필요한 요소들. 그래서 한 10몇 가지가 쭉 이제 나와야 됩니다. 가장 1순위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부 다 이어지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때, 나에 대해서 만족할 때, 내가 나의 삶에 보람을 느낄 때 전부 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전부 다 긍정적 자기관계예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 자신을 무시했겠어요? 인정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인 무시 구조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개인에게 긍정적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어떤 무시의 경험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회예요. 내지는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점에서 인정이론은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내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틀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맞추느라고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죠.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했더니 참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다 띄워놓고 말았네요. 그래도 뭐 아주 시간을 잘 지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와의 어떤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백승균 원장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상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철학의 어떤 지침이 되었던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철학계를 보면 굉장히 드물어요. 비판이론을 소개한 분들이 지금 한자를 적었습니다만 이규호 선생님, 차인석 선생님, 그리고 백승균 선생님, 그리고 또 나중 세대죠. 문현병 교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이론들이 소개되었는데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소개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알겠죠. 그 1세대들의 이론적인 입장이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물론 계몽의 변칙법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넘어서려고 하는 제3의 어떤 노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마크스와의 연관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것이 굉장히 유포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것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책을 하나 표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은 여기 베스텐트라고 써있죠. 베스텐트 한국판이다라고 써있습니다만은 저거 뭐냐면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기관지가 있어요. 사회연구소에서 출간하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가 베스텐트예요.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 동시 출간되게 되었어요. 저게 베스텐트 한국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기관지가 작년부터 한국에서 출간된다는 거죠.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선생님들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한국에 소개했고 이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 일종의 자매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현재 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한국판은 이 독일판을 단지 번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독자 편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을 또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책이 창간호를 지금 여기 썼습니다만은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독일판 베스텐트 편집자입니다. 이런 식의 축사를 보냈습니다. 여기 실려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세계화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축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어떻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